들어와. 그렇게 떨면서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여기선 아무도 소연 널 다치게 안 해. 네가 원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야. 전 그저 집안일 하러 왔을 뿐이에요. 이런 건. 집안일? 내 침대 정리해 줄 거야? 내 마음 정돈해 줄 거야? 아니면 오랫동안 닦이지 않은 먼지를 소연 밀손으로 지워줄 건가? 전 그런 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흰 종이처럼 누워 있어. 어른이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근데 만약 제가 망가지면 누가 다시 돌려놔 줄 수 있죠? 아무도. 한번 열린 병은 다시 꽉 닫히지 않아. 근데 가끔은 그 망가짐이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일 수도 있지. 저 너무 추워요. 이리 와. 불이 아니라 불보다 더 뜨거운 걸로 데워줄게. 소연은 눈을 꼭 감았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고 민석 할아버지가 행동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후회와 두려움으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여러분, 어른을 위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골에서 막 서울로 올라온 한 소녀, 소연의 첫 경험과 유혹에 덫에 빠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뜨거운 8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3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소연은 지치고 긴장된 상태였다. 그녀는 친척 언니의 소개로 민석 할아버지 댁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이라고 해요. 경북 성주에서 왔고 수진 언니가 소개해줬어요. 전에 전화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민석은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아, 그래. 들어와. 더운데 고생 많았지? 서울길은 낯설지? 소연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집이 정말 멋지네요. 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하던데 맞으시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따라주었다. 맞아. 자식들은 다 나가서 살고 아내는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떴어. 수진이한테서 너에 대해 들었지. 집안일이랑 밥 해주는 일 정도라고 했지. 소연은 집 안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다.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었고 서울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세계였다. 네, 언니한테 대충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뭐든지 열심히 할게요. 민석은 그녀의 순수한 말투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일은 별거 없어. 방 청소하고 밥만 잘 해주면 돼. 가끔 자식들이 밥 먹으러 오긴 하는데 그땐 그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말고. 전에 무슨 일 했니? 소연은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시골에서 농사일 도왔어요. 저희 마을은 대나무 공예가 유명해서 그런 일도 좀 하고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어요. 그녀의 순박한 말투와 시골티가 그대로 묻어나는 행동을 본 민석은 속으로 안심했다. 나이도 어리고 순진하고 게다가 소개받은 사인이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편하게 있어. 서울 왔으면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깔끔하게 지내야지. 내일 옷 좀 사러 가자. 옷은 내가 사줄게. 소연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스만 하유. 저 그런 거 좀 쑥스러워서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선물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날 소연은 방으로 올라가 짐을 정리했다. 처음 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서울의 분위기에 흥분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그래도 착한 할아버지 덕에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길을. 민석은 사실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도우미를 여러 명 바꿨고 소문도 좋지 않았다. 과거에는 여자 문제로 자식들과도 갈등이 있었고 퇴직 후에도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여자를 자주 바꿨다. 그는 외롭고 허전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했다. 다음 날 민석은 소연을 데리고 명동의 한 옷가게로 갔다. 옷을 고른 사람은 소연이 아니라 민석이었다. 그는 편안한 잠옷부터 시작해 여러 옷들을 골라주며 말했다.
이건 자는데 편하고 저건 외출용으로 괜찮지. 창피해하지 말고 그냥 입어. 소연은 민망했지만 민석이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석은 새 옷을 입어보라고 했다. 소연은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시골 티를 벗고 세련된 서울 여자의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민석은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역시 젊으니까 뭐든 잘 어울리네. 이젠 서울 여자 다 됐어.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다. 소연은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민석의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연이 밥 참 잘하네.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다 책임질게. 그는 소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소연은 그저 다정한 말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민석의 접근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소연이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민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깜짝 놀란 소연은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문은 왜 안 두드리세요? 저 옷 갈아입고 있었어요. 민석은 태연하게 말했다.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그냥 나무 조각이라 생각해. 내가 뭘 좀 부탁하려고 왔어. 소연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석은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테니스 너무 심하게 쳤더니 몸이 다 쑤셔. 소연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등 좀 두드려주고 어깨도 마사지 좀 해줘. 요즘 자식들도 바빠서 나한테 신경 안 써.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소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아직 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괜히 거절했다가 잘리면 어쩌나 싶었다. 네? 알겠어요. 방으로 가 계세요. 금방 갈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민석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민석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상체는 거의 벗은 상태였다. 소연은 당황한 채로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할아버지 옷을 너무 이렇게 입으시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게 더 편하지. 옷 입고 있으면 너도 힘들잖아. 그냥 편하게 해줘.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다. 손을 들어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속으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 애썼다. 다행히 민석이 엎드려 있어서 시선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참, 소연이는 애교도 많고 손도 야무지네. 그런데 혹시 남자친구 있어? 그녀는 움찔하며 손을 뺏고 대답했다. 없어요. 그런 거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민석은 천천히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면허증은 있어. 오토바이 탈 줄 알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등학교 때 땄어요. 근데 오토바이 살 형편은 안 돼서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좋은 오토바이 하나 사줄까?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 물었다. 정말요? 왜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민석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무 예쁘고 착하니까 그래. 그리고 나 외롭거든. 너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내가 다 해줄게. 너희 부모님도 도와줄 수 있고 너도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소연은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그는 숨죽여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그냥 나랑 같이 있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 대신 너는 좋은 경험도 하고 예쁜 오토바이도 타고 용돈도 넉넉히 받고 어때? 그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당황과 충격이 가득했다. 전 그런 거 못해요. 할아버지, 저 그런 의도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하려고 왔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방으로 들어갈게요. 민석은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생각해보라고. 기회는 항상 있는 건 아니야.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흔들렸다. 가난한 집안, 아픈 어머니, 어린 동생들, 그리고 한참을 꿈꿔온 오토바이. 그녀는 수없이 고민했다. 거절했을 때 돌아올 결과와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다. 순수한 마음은 무너졌고 현실은 차갑게 다가왔다. 어차피 요즘 세상의 순결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석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식사를 하던 중 소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 오토바이 얘기요? 진심이세요? 민석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할 나이야? 너만 나랑 함께 해준다면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소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건 해본 적이 없어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다 알려줄게. 넌 그냥 편하게 누워있으면 돼. 밥 다 먹고 방으로 와. 그는 들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소연은 속이 울렁거리는 걸 참고 조용히 밥상을 치웠다. 방으로 돌아간 민석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방 안 공기는 낯설고 무거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다. 민석은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 입술을 깨물며 모든 걸 받아들이려 했다. 그 순간 소연은 눈을 질끈 감고 온몸에 힘을 주었다.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민석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석은 경험 많은 남자의 솜씨로 그녀를 리드했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점점 더 거침없이 행동했다. 소연은 아픔에 몸을 움츠렸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이건 아니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그녀의 손은 침대 시트를 꼭 움켜쥐었다. 처음이라는 건 언제나 아프다고 하지만 그녀의 처음은 단지 아픈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치, 후회, 고립, 그리고 마음 깊숙이 박힌 상처였다. 민석은 그런 소연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그녀를 어루만졌다. 미안하다 소연아. 너한테는 처음이라는 걸 알았어. 조금만 참아줘. 내가 조심할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뭔가 기묘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첫날 밤은 끝이 났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 소연은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떨군 채 울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마음속은 후회로 가득 찼다. 침대 시트에 남은 붉은 자국은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되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이 피가 신혼 첫날의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낯선 남자의 침대에서 흘러야 했을까? 나는 대체 무얼 위해 이걸 버린 걸까?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소연에게 큰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봐. 약속 지켰어. 최신형 베스파야. 타보면 정말 좋아. 소연은 그걸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고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석은 더 이상 참지 않았고 언제든 원하면 소연을 방으로 불렀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손길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더 이상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소연은 이제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차라리 마음을 비우는 쪽을 선택했다. 매번 그 일이 끝날 때마다 민석은 그녀에게 옷이나 액세서리, 화장품, 현금을 안겨주었고 심지어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까지 챙겨주었다. 소연은 마치 진짜 아내처럼 민석을 챙겼다. 아침엔 밥상을 차리고 낮엔 청소를 하고 밤엔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점점 익숙해졌고 어떤 날은 스스로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모르고 그냥 도우미가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둘만의 은밀한 세계였다. 한 달이 지나자 민석은 그녀의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넣어 주었다. 이건 너의 몫이야. 네가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 소연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감정은 무뎌졌고 그녀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녀는 자신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석은 테니스를 치고 온 뒤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병원에 데려갔을 땐 이미 늦었고 일주일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날 소연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슬퍼했고 이상하게도 공허함에 사로잡혔다. 장례를 치른 후 민석의 변호사가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민석이 남긴 유언장을 들었다. 소연이에게 5천만 원을 남긴다.
그 아이는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그 돈으로 새 삶을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소연은 그 돈을 받아들며 무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후 그녀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몸을 맡기지 않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민석과 함께한 시간은 그녀에게 치명적이면서도 기이하게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소연은 민석이 없는 집에서 며칠을 더 지냈다. 민석이 남긴 사진과 물건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를 기다리던 침대는 이제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침실 한편에 놓인 탁자 위에 그의 사진을 올려놓고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도 잘 살게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정리한 후 그녀는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기대할 감정도 없었다.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서울의 한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된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전철을 타고 출근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도시의 속도는 여전히 그녀에겐 낯설었지만 이젠 무섭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금씩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고 조용히 삶을 살아갔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웃어주고 몸을 맡기던 그 시절은 이젠 추억으로만 남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사무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느꼈다. 경북의 시골 마을에서 순진하고 수줍기만 했던 소녀는 이제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묵묵히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민석이 준 돈은 대부분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활비로 보냈고 일부는 저축해 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치품을 원하지 않았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가끔 민석과의 나날이 떠올랐다. 따뜻했던 순간도 차갑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모든 것이 그녀를 성장시켰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다시는 어떤 남자에게도 자신의 몸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그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몸과 마음에 남은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사무실 앞을 정리하던 소연은 문득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한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의 모습이 몇 달 전의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조심스러운 걸음, 두려움이 섞인 눈빛.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속삭였다. 힘내요. 세상은 무섭지만 당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갔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시골 소녀의 도시에서의 성장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진 약함과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